서연은 오늘도 회사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의 인사를 받았다. 부장님, 오늘도 멋지세요. 서연 부장님 덕분에 프로젝트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녀는 미소로 화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언제나 희미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50세. 서연은 자신의 나이를 떠올릴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임원 코스를 밟아가며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다. 주말이면 봉사활동을 나가고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서연 씨는 정말 완벽해요. 어떻게 저렇게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정작 서연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삶에서 단 하나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사무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몇 장의 청첩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대학 동기들, 후배들, 심지어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들까지 모두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가정을 꾸렸다. 서연은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집으로 돌아와 혼자 남겨진 순간이면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다. 배우자 복이 없나 봐요.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된 말이었지만 점점 진담이 되어갔다. 서연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었다. 20대에는 일에 집중하느라, 30대에는 승진 경쟁에 매진하느라, 40대에는 어느새 주변에 소개받을 만한 사람도 없어졌다. 동창회에 나가면 기혼자들끼리 자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서연은 어색하게 미소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다. 서연은 단골 서점에 들렀다. 책장 사이를 거닐며 신간을 훑어보는 것이 그녀의 작은 낙이었다. 심리학 코너에서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을 때 옆에서 같은 책을 뻗는 손과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캐주얼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서연이 답했다. 이 책 관심 있으셨나 봐요. 저도 마침 읽어보려던 참이었는데. 남자가 책 표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관계의 심리학에 관한 책이었다. 네, 업무상 참고하려고요. 서연이 대답했다. 저도 비슷해요. 학생들 상담하면서 참고할 게 필요해서요. 교사거든요. 남자가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정민호라고 합니다. 김서연입니다. 서연도 간단히 인사했다. 그렇게 시작된 우연한 만남은 커피 한 잔으로 이어졌다. 서점 앞 카페에서 민호는 자신이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25년간 일해왔다고 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천직이라고 느끼며 은퇴 후에도 교육봉사를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했다. 서연은 그의 담담하면서도 진실한 말투에 호감을 느꼈다. 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민호가 물었다. IT 회사에서 전략 기획 일을 하고 있어요. 올해로 23년 차네요. 서연이 답했다. 대단하시네요. 그 바쁜 와중에도 책을 찾으러 오시다니. 민호가 감탄했다. 책이 저에게는 휴식이에요. 선생님도 주말에도 학생들 생각하시는 거 보니 열정이 대단하세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날 2시간 동안 그들은 책 이야기, 일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나눴다. 놀라운 것은 대화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자신을 발견했다. 헤어질 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정말 즐거웠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었다. 첫 만남 이후 민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자를 보냈다.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산책이라도 같이 할까요? 그의 메시지는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서연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들은 한강변을 걸었다.
가을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민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다. 저도 사실 이혼 경험이 있어요. 10년 전쯤에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죠. 자녀는 없었어요. 그 이후로 혼자 지내다 보니 어느새 50이 넘었네요. 서연은 그의 솔직함에 감사함을 느꼈다. 저는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에 집중하다 보니 기회를 놓쳤달까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오히려 서연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오신 거잖아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났다. 주말마다 미술관에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영화를 보았다. 서연은 민호와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민호는 항상 세심했다.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고 피곤해 보이면 먼저 알아채고 배려해 주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서연 씨, 우리 사귀는 거 맞죠?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정식으로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5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되는 순간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축하해 주었다. 어머니는 좋아하셨고 친구들은 드디어 라며 기뻐했다. 회사 동료들도 서연의 밝아진 표정을 알아챘다. 사랑하면 달라지긴 하나 봐요, 부장님. 후배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서연은 그게 진담임을 알았다. 민호와의 관계는 편안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있다 보니 감정의 기복보다는 안정감이 더 중요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 내년쯤 결혼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서연은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설렜다. 그렇게 빨리요? 나이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서연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져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민호는 성실했고 배려심 깊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었다. 저도 좋아요. 천천히 준비해봐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질 것인지, 은퇴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대화를 나눌수록 두 사람의 가치관이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연은 행복했다. 마침내 자신도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그러나 변화는 교제 6개월째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민호의 문자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어요?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출근길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점심시간에 뭐 드셨어요? 저녁에 퇴근하셨어요? 잠들기 전에 오늘도 고생했어요. 잘 자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왔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의 관심이 고마웠다. 하지만 점차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회의 중에도 전화가 걸려오고 답장이 늦어지면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라며 연달아 메시지가 왔다. 민호 씨, 요즘 업무가 좀 많아서 실시간으로 답장하기 어려워요. 어느 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자주 연락했나요? 죄송해요. 그냥 서연 씨가 궁금해서. 민호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서연은 그의 사과에 자신이 예민했나 싶어 괜찮아요. 이해해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민호의 행동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어느 토요일, 서연은 대학 동기들과 모임이 있었다. 민호에게 미리 말했고 그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며 이해한다고 했다. 그런데 모임 중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호 씨? 서연이 잠시 자리를 뜨고 전화를 받았다. 서연 씨, 지금 어디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동기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이에요. 아, 맞다. 깜빡했네요. 남자친구들도 있어요? 민호가 물었다.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다. 네, 당연히 있죠.
대학 동기 모임인데요. 아, 그렇구나. 몇 시에 끝나요? 아마 9시쯤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밤에 혼자 집에 가면 위험하잖아요. 민호가 제안했다.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전화를 끊고 돌아왔지만 서연은 내내 신경이 쓰였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민호에게서 계속 메시지가 왔다. 집에 다 왔어요? 왜 답이 없어요? 걱정돼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잘 도착했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 다음 주부터 민호는 서연의 스케줄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 몇 시까지 회의해요? 점심은 누구랑 먹어요? 퇴근 후에 어디 가요?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았다. 서연이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민호는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회사 앞으로 갈게요라며 나타났다. 처음 한두 번은 감동이었지만 점점 감시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다. 서연은 후배 남자 직원과 프로젝트 관련 회의를 마치고 저녁을 먹었다. 업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 씨, 지금 어디예요? 집에 안 계시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네. 민호 씨가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서연이 놀라 물었다. 네. 저녁 같이 먹으려고 깜짝 방문했는데 안 계시길래요. 연락도 안 되고. 민호가 말했다. 서연은 당황했다. 미리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 지금 후배랑 업무 저녁 먹고 있어요. 후배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민호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 남자 후배인데요. 프로젝트 팀원이에요. 서연이 답했다. 전화 너머로 민호의 침묵이 흘렀다. 그렇군요.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남자 후배랑은 저녁을 드시네요. 민호 씨, 이건 업무예요. 회의하다가 저녁 시간 돼서 같이 먹는 거고요. 서연이 설명했다. 저는 서연 씨 여자친구인데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민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민호 씨,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곧 집에 갈게요. 그때 이야기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후배는 서연의 표정을 보며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서연은 아니야, 괜찮아라고 답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걱정과 불편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였다. 민호 씨, 들어와요. 이야기해요. 서연이 말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저한테 화났어요? 화난 게 아니라 좀 당황스러워요. 미리 말도 없이 집 앞에 오시고 제가 뭘 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아서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확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연 씨가 보고 싶었어요. 요즘 너무 바쁘시다고 해서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위로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민호가 해명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민호 씨, 우리 서로 숨 쉴 공간도 필요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는 건 좀.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너무 심했나요?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는 그냥 서연 씨가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잃을까봐 불안해요. 서연 씨는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저도 민호 씨가 소중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뢰가 필요해요.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구심이 생겼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집착일까? 다음 주는 평온했다. 민호는 약속대로 연락 빈도를 줄였고 서연의 일정에 대해 묻지 않았다. 서연은 안도했다. 역시 내가 오해했던 거야. 민호 씨는 그냥 나를 많이 좋아하는 거였어.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서연은 회사 워크숍 때문에 이틀간 제주도에 가게 되었다. 민호에게 미리 말했고 그는 잘 다녀오세요. 힘들지 않게라며 보내주었다. 워크숍 첫날 저녁 팀원들과 회식을 하고 숙소로 돌아갔다. 샤워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하자 민호에게서 3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서연 씨, 연락 안 돼요? 괜찮으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걱정돼요. 답장 좀 해주세요. 마지막 메시지는 30분 전에 온 것이었다. 호텔 어디예요? 제주도 가려고요.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황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호 씨? 서연 씨, 지금까지 왜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회식하고 늦게 들어와서 샤워하느라 못 봤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제주도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물었다.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일 났나 싶어서요. 당장 비행기 표 알아보고 있었어요. 민호가 답했다. 민호 씨, 저 지금 회사 워크숍이에요. 팀원들이랑 같이 있고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하지만 서연 씨가 걱정돼서. 민호 씨.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몇 시간 연락 안 된다고 제주도까지 쫓아오시려고 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전화 너머로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저 정말 걱정돼서 그랬어요. 요즘 서연 씨가 저한테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민호 씨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잠깐 거리를 두고 생각해봐요. 서연이 말했다. 거리를 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헤어지자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급박해졌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호 씨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돌아보시고 저도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 설명했다. 싫어요. 저는 시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서연 씨만 있으면 돼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호 씨,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우리 진정하고 워크숍 끝나고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약속해 주세요. 제주도에서 다른 남자 만나지 않겠다고.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뭐라고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회식할 때 남자 동료들이랑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걱정돼요. 민호가 말했다. 민호 씨, 저 피곤해요. 내일 워크숍 일정 있어서 자야 해요. 이만 끊을게요. 서연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서연 씨,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건 분명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민호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워크숍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에도 민호에게서 계속 메시지가 왔다. 어젯밤 생각해봤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서연 씨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서연은 두려움을 느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건 분명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민호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워크숍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에도 민호에게서 계속 메시지가 왔다. 어젯밤 생각해봤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서연 씨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서연은 두려움을 느꼈다. 이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다. 워크숍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서연은 민호를 만나기로 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자 민호가 먼저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죠?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마치 버림받은 아이처럼 애처로운 표정이었다. 서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민호가 더 세게 잡았다. 민호 씨, 손 좀. 아직 제 이야기 안 들었잖아요. 제발 들어만 주세요. 민호가 애원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다. 사실 제게는 버림받는 게 제일 무서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저를 친척집에 맡기셨거든요. 그때부터 항상 사람들이 떠날까봐 불안했어요. 민호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동정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이게 자신을 붙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이혼도 했어요. 전 아내가 저를 떠났어요. 다른 남자가 생겨서요. 민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 이후로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서연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서연 씨는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민호 씨. 서연이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말을 이었다. 제가 너무 집착한 것 같죠? 알아요. 근데 그게 제 사랑 방식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온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민호가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다. 서연은 당황했다. 그의 논리에는 이상한 순수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다. 사랑은 상대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유요?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자유를 주면 떠나가잖아요. 제 전 아내처럼요. 저는 그런 아픔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어요. 저도 숨이 막혀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럼 저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역시 저는 버림받을 운명인가 봐요. 그런 게 아니라. 서연이 말하려는 순간 민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제발요. 저 혼자 두지 마세요. 제가 뭐든지 고칠게요. 뭐든지요. 민호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서연은 당황스러웠다. 50이 넘은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우는 모습이 민망하면서도 동시에 조금 무서웠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민호 씨, 진정해요. 여기 사람들 많아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서연 씨만 있으면 돼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우리 결혼해요. 지금 당장. 그럼 서연 씨도 저를 안 떠나잖아요. 민호 씨,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지금은 서로 너무 힘든 상태잖아요. 서연이 달래듯 말했다. 천천히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시간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급박함이 묻어났다. 서연 씨, 제 말 들어봐요.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식장 예약하고. 그럼 완벽하잖아요. 서연은 숨이 막혔다. 민호 씨, 지금은 결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또 일이에요? 민호의 표정이 급변했다. 우는 얼굴에서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서연 씨한테는 일이 저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서연이 설명했다. 신중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민호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왔다. 감정의 변화가 너무 빨랐다. 민호 씨, 우리 오늘은 여기서 헤어져요. 서로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만나요. 서연이 일어서려 했다. 안 돼요. 민호가 서연의 팔을 잡아당겼다. 오늘 해결하고 가야죠. 서연 씨, 제발요. 저 혼자 두면 무슨 짓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서연의 등골이 오싹했다. 무슨 짓이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웃었다. 농담이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팔을 빼냈다. 민호 씨, 저 정말 가봐야 해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회의. 맨날 회의네요. 민호가 투덜거렸다. 그러다가 다시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알았어요. 그럼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그 정도는 되죠? 서연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또 상황이 이상해질까봐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타는 동안 민호는 계속 서연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은 것처럼 꽉 쥐고 있었다. 서연 씨 사랑해요. 민호가 계속 속삭였다. 정말 정말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택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민호의 반응이 너무 예측 불가능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같이 내렸다. 제가 현관까지 바래다 줄게요. 괜찮아요. 여기서 헤어져요. 서연이 말했다. 그래도 안전하게 들어가는 걸 봐야죠. 민호가 우기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민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현관문 앞에 서자 민호가 뒤에서 서연을 껴안았다. 오늘 하루 종일 서연 씨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민호가 서연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민호 씨, 이제 가봐요. 늦었어요. 서연이 벗어나려 했지만 민호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이러고 있게 해주세요. 민호가 애원했다. 그의 숨소리가 서연의 귀에 닿았다. 서연은 온몸이 굳었다. 이건 애정 표현이 아니라 통제였다. 민호 씨, 놓아주세요. 숨이 막혀요. 서연 씨도 저 안아줘요. 제발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마지못해 민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됐죠? 정말 가봐야 해요. 민호가 천천히 팔을 풀었다. 하지만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내일 전화해도 돼요? 네, 그러세요. 서연이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 대답했다. 몇 시에 전화할까요? 점심시간? 아니면 저녁? 민호가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냥 편한 시간에 하세요. 서연이 애매하게 답했다. 그럼 아침에 출근 인사 전화하고 점심에 또 전화하고 저녁에 퇴근 인사 전화할게요. 민호가 계획을 세웠다. 민호 씨. 서연이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먼저 입맞춤을 했다. 짧고 강한 키스였다. 사랑해요. 잘 자요. 민호가 웃으며 말하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재빨리 문을 잠갔다. 등을 문에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공포 때문인지 혐오감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벌써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집에 잘 들어갔어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서연 씨 생각하면서 잘게요. 꿈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서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맴돌았다. 어떻게 끝내지?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 헤어질 수 있을까? 아니, 상처를 주지 않는 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 다음 날 아침 6시 휴대폰 알람보다 먼저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민호였다. 서연 씨,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밝았다. 민호 씨, 지금 6시예요. 서연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일찍 일어나서 서연 씨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어제 꿈에 서연 씨 나왔어요. 우리 하얀 드레스 입고 결혼식 올리는 꿈이었어요. 민호가 신나서 말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그런 서연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다. 오늘 학교 끝나고 저녁 같이 먹어요. 서연 씨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할게요. 민호 씨, 오늘 야근이에요. 서연이 거짓말을 했다. 그럼 야근 끝나고 만나요. 몇 시에 끝나요? 제가 회사 앞에서 기다릴게요. 민호가 즉시 대안을 제시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늦을 수도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몇 시든 상관없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호 씨, 우리 좀 쉬어요. 매일 만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부담스럽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여유를 좀 가지자는 거예요. 서연이 설명했다. 여유요?
민호가 비웃듯 말했다. 서연 씨는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봐요. 민호 씨, 왜 이러세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서연이 말하려는 순간 민호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곧 연달아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서연 씨 말이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제발요 답장해 주세요. 왜 답장 안 해요? 화났어요? 서연 씨.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화장을 하는 내내 손이 떨렸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의 책상 위에 거대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백송이는 좋게 넘어 보이는 붉은 장미였다. 부장님, 누가 보낸 거예요? 대박이에요. 후배가 신기한 듯 물었다. 서연은 카드를 확인했다. 서연 씨, 아침에 제가 너무 심했죠? 용서해 주세요. 평생 사랑할게요. 마이너스 민호. 서연은 현기증을 느꼈다. 이건 로맨틱한 게 아니라 압박이었다. 주변 동료들이 모여들어 꽃을 보며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서연에게는 그 꽃이 족쇄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꽃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서연이 짧게 답했다. 마음에 들어요? 꽃집에서 제일 예쁜 걸로 골랐어요. 서연 씨 사무실 사람들한테 우리 사랑 자랑하고 싶었어요. 민호가 기뻐하며 말했다. 민호 씨, 이러지 마세요. 회사에서 이런 거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요?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제가 서연 씨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전화 너머로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뭘 해야 서연 씨가 좋아해요? 말만 해요. 뭐든지 할게요. 민호 씨, 제가 원하는 건 공간이에요. 숨 쉴 수 있는 여유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공간이요? 알았어요. 그럼 오늘은 연락 안 할게요. 그 정도면 되죠? 민호가 타협안을 제시했다. 며칠 정도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봐요. 서연이 제안했다. 며칠이요?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건 너무 긴데요. 하루도 못 참겠는데 며칠은. 민호 씨,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매일같이 붙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서연이 설명했다. 다른 커플들은 매일 연락하던데요. 민호가 반박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20대 연인들처럼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서연이 답답함을 드러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또 소리 질렀네요. 저 정말 힘들어요. 서연 씨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호 씨,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만나요. 정말요? 만나주실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환해졌다. 어디서 만날까요? 뭐 먹고 싶어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만 해요. 서연이 말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서연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입을 열었다. 민호 씨, 우리 관계를 재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재고요? 민호의 몸이 굳었다. 솔직히 말해서 민호 씨의 행동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집착에 가까워요. 서연이 분명하게 말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집착이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건데. 그게 집착으로 보여요? 매일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제 일거수일투족 확인하려는 것, 제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의심하는 것. 이게 사랑인가요? 서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민호가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서연 씨, 제발요. 저 버리지 마세요.
제가 고칠게요. 정말 고칠게요. 민호 씨, 일어나세요. 사람들 봐요. 서연이 당황해서 말했다. 안 돼요. 서연 씨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요. 민호가 고집을 부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민호 씨, 제발 일어나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럼 헤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민호가 서연의 다리를 붙잡았다.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이건 집착이고 통제욕이고 병적인 무언가였다. 민호 씨, 손 놓으세요. 지금 당장요. 민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럼 정말 끝내시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서연이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민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렇군요. 결국 저도 버림받는 거네요. 역시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요. 민호 씨,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서연이 설명하려 했다. 아니에요.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서연 씨가 저를 이해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서연 씨를 사랑하는데. 서연은 뒤로 물러섰다. 민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위험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미안하지만 저는 가볼게요. 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민호가 팔을 잡았다. 어딜 가려고요? 우리 아직 이야기 안 끝났잖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놓으세요. 서연이 팔을 빼려 했지만 민호의 힘이 셌다. 제발.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우리 좋았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민호가 애원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 씨, 손 안 놓으면 소리 지를 거예요. 서연이 경고했다. 민호는 마지못해 손을 놓았다. 하지만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호 씨, 이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호 씨는 상담이 필요해요. 전문가의 도움이요. 상담이요? 민호가 비웃었다. 저한테 미쳤다는 소리예요? 제 사랑이 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단지. 서연이 말하려는 순간 민호가 갑자기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알았어요. 상담 받을게요. 서연 씨가 원하면 뭐든 할게요. 그러니까 저버리지만 마세요. 네. 민호가 다시 아이처럼 애교를 부렸다. 그 모습이 서연에게는 더욱 섬뜩했다. 감정의 변화가 너무 빨랐다. 분노에서 슬픔으로, 슬픔에서 애교로.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민호 씨, 저는 정말 가봐야 해요.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고는 재빨리 걸어 나왔다. 뒤에서 민호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호였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연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요. 서연은 민호의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곧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민호였다. 서연 씨, 왜 전화를 차단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 씨, 이제 그만해요. 이러면 안 돼요. 서연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게 죄예요? 민호가 소리쳤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요. 서연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제발 저 좀 내버려둬요. 안 돼요. 서연 씨 없으면 저는 죽어요. 진짜로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민호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서연 씨가 제 전부예요. 전부라고요. 민호가 울부짖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온몸이 떨렸다. 이건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서연은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야, 나 좀 도와줘. 큰일 났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 지혜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서연아, 그 남자 위험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 신고는 좀 그렇고. 아직 실제로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 서연이 망설였다. 아니야. 스토킹이야, 이건. 그리고 협박까지 했잖아. 자살 언급한 거 기록해뒀어. 지혜가 진지하게 말했다. 문자는 다 남아있어. 서연이 답했다. 좋아. 혹시 모르니까 증거 다 캡처해둬. 그리고 당분간 우리 집에 와서 지내. 혼자 있지 마. 지혜가 제안했다. 서연은 친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짐을 꾸려서 지혜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주차장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서연 씨. 민호였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어떻게 여기를? 서연 씨 집 주소 알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서연이 소리쳤다. 왜요? 제가 무서워요?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하는데 서연 씨는 저를 무서워하네요. 민호 씨, 이러면 정말 경찰 불러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이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여자친구 만나러 온 건데. 우리 헤어졌어요. 더 이상 연인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서연 씨 혼자 정한 거잖아요. 저는 동의 안 했어요. 민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 혼자 사랑하는 게 잘못이에요? 서연 씨는 저를 이용만 한 거예요? 외로울 때 저 만나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이 소리쳤다. 그럼 뭐예요? 설명해봐요. 민호가 서연의 팔을 잡았다. 놓으세요. 서연이 팔을 빼려 했지만 민호의 힘은 예상보다 강했다. 설명하라니까요. 왜 저를 버리려는 거예요? 민호가 서연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 순간 주차장에 다른 차가 들어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민호는 황급히 서연을 놓았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다. 거기 무슨 일이에요? 주민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는 중이었어요. 민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스토킹하고 있어요. 주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희는 연인이에요. 연인끼리 다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헤어졌어요. 이 사람이 헤어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쫓아온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민은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 불러야겠네요. 잠깐. 민호가 손을 들었다. 경찰은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진정하세요. 그는 서연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주민은 서연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정말 경찰 불러드릴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찰이 도착했고 서연은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다. 과도한 연락, 원치 않는 방문, 협박성 발언, 그리고 오늘의 물리적 접촉까지. 경찰은 진지하게 들었다. 스토킹 건으로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혹시 상대방 연락처 아세요? 경찰이 물었다. 서연은 민호의 정보를 제공했다. 경찰은 민호에게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시고 만약 또 접근하면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그날 밤 서연은 지혜의 집에서 잤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맴돌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처음부터 신호를 못 본 걸까?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서현 부장님, 로비에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정민호라는 분인데 아세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경비실에 연락해서 출입을 막아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인사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부탁드려요. 서연이 간곡히 말했다. 점심시간 서연은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다. 민호였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다. 직원인 척하면 되더라고요. 보안이 허술하네요. 민호가 태연하게 말했다. 서연 씨, 우리 좀 이야기해요.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나가주세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도 따라 일어났다. 왜 이래요? 저한테 경찰까지 보낸 거 알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저 망신당해요. 망신이요? 저는 이미 경찰한테 스토커 취급당했는데 망신은 무슨요? 민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어쩌라고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따라다니면 그게 스토킹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죄예요? 민호가 반박했다. 우리 헤어졌다고요. 서연이 소리쳤다. 식당이 조용해졌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쓸쓸하게 웃었다. 그렇게 저를 망신 주고 싶으세요? 좋아요. 저 갈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포기 안 해요. 그는 식당을 나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동료들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했다. 집으로 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민호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편의점에 들어가 주변을 확인했지만 민호는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휴대폰에는 또다시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서연 씨, 제발 저랑 이야기해요. 저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서 창피 주고 경찰한테 스토커 만들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사랑한 건데. 이게 죄예요? 답장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무슨 짓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그 메시지를 캡처하고 경찰에 전달했다. 협박성 메시지라고 판단되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민호의 행동은 더욱 교묘해졌다. 직접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서연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다.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점심 먹으러 간 식당에서, 퇴근 후 들른 마트에서. 항상 멀리서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민호는 우연히 마주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 친구 지혜는 서연에게 이사를 권했다. 서연아, 이러다간 큰일 나. 그 남자 확실히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서연도 그 생각을 했지만 왜 자신이 도망쳐야 하는지 억울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사를 가야 해. 억울한 건 알겠는데 안전이 먼저잖아. 지혜가 설득했다. 결국 서연은 회사 기숙사로 임시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민호는 곧 그것도 알아냈다. 기숙사 앞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 씨, 이사까지 했네요. 저를 피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민호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제발 좀 그만해요. 이러면 정말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서연이 경고했다. 법적 조치요? 좋아요. 해보세요. 저는 어차피 잃을 게 없으니까요. 민호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 씨는 다 가졌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사람들. 근데 저는요? 서연 씨밖에 없었어요.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네요. 제가 언제 뺏었어요? 애초에 당신 거였던 적도 없잖아요. 서연이 소리쳤다.
우리 사귄 거 아니에요? 결혼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민호도 소리쳤다. 그건 민호 씨 혼자 한 이야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적 없어요. 서연이 반박했다.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쟁이. 서연 씨가 분명히 좋다고 했어요. 내가 기억해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한 거지 승낙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 답답해하며 말했다.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자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민호가 자기 논리를 펼쳤다. 서연은 이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민호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 민호 씨,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저는 민호 씨와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원하지 않아요. 이제 정말 그만 좀 해주세요. 서연은 최대한 분명하게 말했다. 민호는 잠시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다. 알겠어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 말이 서연을 더욱 소름 끼치게 했다. 민호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아니, 희망이 아니라 망상에 가까웠다. 그날 밤 서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2주 후 허가가 났다. 민호는 서연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연락도 금지되었다. 위반 시 형사처. 벌을 받을 수 있었다. 가처분 결정문이 민호에게 전달된 날 서연은 잠시 안도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사흘밖에 가지 않았다. 민호는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 퇴근길, 서연은 또다시 민호를 발견했다. 정확히 100m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오고 있었다. 서연이 멈추면 민호도 멈췄고 서연이 걸으면 민호도 걸었다.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극심한 공포였다. 서연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민호는 산책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거리 측정 결과 101m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이 양반 진짜 기가 막히네요. 정확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경찰관이 혀를 찼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신고 기록을 쌓으세요.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서연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이메일이 왔다. 제목은 서연 씨에게였다. 이메일을 열자 길고 긴 편지가 있었다. 민호가 쓴 것이 분명했다. 편지에는 자신이 얼마나 서연을 사랑하는지, 서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내용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섬뜩한 문장이 있었다. 서연 씨가 저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저도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니면 서연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보느니 차라리 함께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농담이에요. 화내지 마세요. 서연은 손이 떨렸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다. 자살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동반 자살까지 언급했다. 농담이라는 말로 에둘러 표현했지만 위협은 분명했다. 서연은 즉시 이메일을 캡처하고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번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 정도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민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민호는 조사에서도 사랑을 표현한 것뿐이라며 농담이라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연은 좌절했다. 법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민호는 교묘하게 법의 경계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서연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다. 밖에 나갈 때마다 주변을 살피고 밤에는 문단속을 3번씩 확인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민호가 나타나면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은 회사 회식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잠시나마 민호를 잊을 수 있었다. 술이 조금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향했다. 기숙사 앞에서 내렸을 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연은 재빨리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술 드셨네요?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민호였다. 그는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온 것이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서연이 소리쳤다. 문 열릴 때 따라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민호가 태연하게 말했다. 서연 씨, 남자들이랑 술 마셨어요? 재미있었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민호는 여전히 침착했다. 경찰 부르세요.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인생은 끝났으니까. 경찰이 도착하기 전 민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서연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정말 많이 고쳐졌어요. 상담도 받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상담받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민호가 갑자기 울먹였다. 서연 씨가 저를 안 믿는 게 제일 슬퍼요. 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경찰이 도착했다. 민호는 체포되었다. 이번에는 주거침입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CCTV에도 민호가 서연을 따라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민호는 계속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죄예요? 라고 반복했다. 검찰은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민호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재판은 2달 후에 열렸다. 서연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민호를 다시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민호는 수감복을 입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서연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민호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서연 씨, 저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저를 받아주지 않아서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을 뿐인데. 그게 죄라면 인정할게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저건 사랑이 아니었다. 집착이고 병이고 범죄였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정신과 치료 명령을 선고했다. 또한 2년간 서연에게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가는 순간 민호가 뒤에서 소리쳤다. 서연 씨, 2년 후에 다시 만나요. 제가 완전히 변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 지혜가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이제 끝났어. 정말 고생 많았어.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게 완전한 끝은 아니라는 것을. 2년 후 민호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때까지 서연은 자신을 더 단단히 지켜야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서연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고 회사에서는 승진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쉽지 않았다. 길을 걷다가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여전히 가슴이 철렁했고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으면 긴장했다.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했지만 서연은 거절했다. 아직은 누군가를 믿을 자신이 없었다. 민호와의 경험은 서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느 날 심리 상담사가 물었다. 서연 씨, 민호 씨를 만난 걸 후회하세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후회한다기보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 경험이 서연 씨를 더 강하게 만들었네요. 상담사가 미소 지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50세가 넘어 처음 만난 연애는 달콤한 꿈이 아니라
악몽이었다. 누구나 부러워하던 그녀의 삶에 유일하게 없던 것, 배우자 복. 그것을 찾으려다 더 큰 불행을 만났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알았다.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집착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사랑의 정반대라는 것을. 회사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자유의 맛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다. 민호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려면 아직 1년이 남아 있었다. 1년 후 그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다.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서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법적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 자신이 강해졌다는 것이었다. 다시는 누군가의 집착에 갇히지 않을 거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서연은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아들였다. 차갑지만 순수한 감촉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호라는 악몽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시작. 50이 넘은 나이에 배우자 복은 없었을지 몰라도 서연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임을 깨달았다. 회사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단했지만 당당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후배가 다가왔다. 부장님, 다음 달 프로젝트 회의 준비됐어요. 고마워. 같이 검토해볼까? 서연이 밝게 답했다. 일상으로 돌아왔다.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 누군가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지만 서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집착과 공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일상.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악몽은 없었다.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모든 흔적을 지우듯이. 서연의 상처도 그녀의 두려움도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사랑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서연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집착이 아닌 존중을, 소유가 아닌 공유를, 통제가 아닌 신뢰를 아는 사람으로 말이다. 50평생 배우자 복이 없다고 생각했던 서연이었지만 이제는 알았다. 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가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민호라는 악몽이 남긴 유일한 선물이었다.